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1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생물과 유전 그리고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생물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 환경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기후와 환경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구 환경과 생태계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들은 다양한 유기체군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순환되는 또 에너지가 처리되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생태계인데요.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생물과 무생물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지구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순서는 지구 환경, 지구 생태계, 생태계 교란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오늘날 여러가지 환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로 지구의 사막지역이 넓어지는 지구 사막화 현상과 수자원이 부족한 물 부족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산림 자원이 파괴되면서 열대우림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생물의 종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이제 떼죽음을 하는 현상, 또 직접적인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로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또 산성비가 내리는 현상, 대기의 오염이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고 방사선 오염과 전자파 오염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호르몬 문제와 화학물질 알레르기 현상,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로는 이상기후, 또 기상이변, 이상고온이나 이상지원 등이 있고요. 또 태풍이 위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강력한 태풍이 나타나고 또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들, 또 해수면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놓여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빙하기 도래의 위협이 다 있습니다. 먼저 지구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지난 45억 년 동안 생명체와 함께 진화하며 형성되었습니다. 화학적이고 또 생화학적인 이런 균형 상태가 생명체의 번성 조건에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CO2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이 지구의 행성의 온도를 33도 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오존층이 생겨나면서 생명체가 방출한 이 산소가 대기 상층에서 오존층을 형성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지상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구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이제 방사선이죠. 방사선인 태양풍을 이제 차단해줌으로써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존층 파괴입니다. 지구의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은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물체들이 유해한 이제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에 오존량이 10%가 줄어들게 되면 자외선량은 2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볼 수 있는 이 남극지방에 오존층이 얇아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오존층이 얇아질수록 이제 짙은 청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오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오존층이 파괴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주범은 바로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CFC, 염화플로로화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FC는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반도체 칩, 그 빌딩 냉방이나 발포제 이런 데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C를 이제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CFC라는 물질은 냉매로서는 아주 우수한 물질이지만 이것이 이제 대기 중으로 냉매로 쓰다 보면 유출되게 되는데 대기 중에 굉장히 안정된 기체예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FC는 프레온가스로도 불리는데요. 이 프레온가스는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이제 자외선을 받아서 염수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염수는 이 성층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 오존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염수 원자 한 개가 생겨나면 10만 개의 오존 분자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CFC를 규제하는 그런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잘 돼서 이 오존층 파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제 환경 포괴 문제가 생겨나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이 지표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는 대기 오염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이제 이런 나무 재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식과 노화가 촉진돼서 건물이 빨리 이제 낡아버리게 됩니다. 식물에는 생장 저해 현상이 나타나서 수확량과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바다 생태계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해서 바닷속에 먹이 연쇄가 깨어짐으로써
어장 형성이 방해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피부에는 직접 이제 자외선이 닿게 되기 때문에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나 피부암 환자들이 이제 나타나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헤르페스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걸리는 환자들이 늘어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현상은 이제 건조지대나 반건조지대에서 주로 나타나고 매년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화는 이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극심한 가뭄과 장기간에 걸친 건조화 현상을 들 수 있고요. 인위적 요인으로는 과다한 경작과 관계, 또 산림 벌채,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이런 사막화되는 이런 과정은 이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연료도 필요하니까 이제 벌채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후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개간하거나 또는 이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화전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태운다든지 이렇게 이제 산림 파괴가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초지를 많이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태워서 초지를 산림을 태워서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이 가축들이 너무 많은 이제 풀이나 나뭇잎을 뜯어먹음으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해진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산림과 초원이 파괴되고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다가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이 사막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극심한 가뭄과 또 과도한 경작, 관계, 벌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숲이 줄어들면 이제 결국 태양 에너지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면이 냉각되고 그래서 건조한 이제 하강 기류가 형성돼서 강우량이 감소하고 또 이제 토양에 있는 수분이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되풀이 됨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막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몽고입니다. 몽고는 초원지대로 알려져 있지만 몽고는 이제 점점 더 사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봄철이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황사가 불어오는데 이 황사가 지나오는 이 지역들이 바로 사막지대로 지나와서 이제 우리나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막이 점점 몽고에서는 이제 확대되고 있어서 점점 초지가 사라지고 사막지대가 넓어지고 있는데 10년 전만 해도 멀쩡한 초지였던 것이 이제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관광객들이 이제 이 관광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제 낙타들이 줄지어 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사가 오는 것도 바로 이제 몽골의 이런 사막지대를 지나서 불어오면서 여기 있는 이제 모래를 이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사막화 지역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사막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은 이제 지구의 이제 대기 순환으로 봤을 때 하강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 북해기선 지역과 남해기선 지역, 이 지역에 주로 이제 사막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이제 이 몽골에 있는 이 고비 사막 이런 지역에 이제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 이제 사막화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대륙에 따라 다른데요. 이 아시아 대륙에는 주로 산림 파괴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과잉 경작 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과다한 목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도 과다한 목축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후 대기의 순환에서 보면 바로 이 중위대 지역이 원래 적도에서 상승한 이제 이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이 중위도 지역에 고압대가 형성되죠. 공기가 이제 하강을 하게 되면 여기는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지역이 형성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기선 쪽에도 역시 고압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세계 각국은 이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 수자원이 이제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 사용량이 급증을 해서 또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 소비는 뭐 과거 4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이제 이 물 부족 사태는 일단 유량이 감소했고 매년 3%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유역에는 이제 사막 개발에 따른 관계 면적이 증가하면서 물 부족 사태가 이제 심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하수 과잉 이용에 따른 지반 침하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인 아라리는 저수량이 60년대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는 산성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산성비는 이제 빗물이 산성을 띠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든 빗물은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CO2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빗물 속에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성의 산도가 5.6 pH 5.6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을수록 산도가 높아집니다. 산성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기 중에 방출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 빗물이 산도가 높아진 것, 5.6 이하로, 이것을 산성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화석 연료를 태우면 여기서 이제 아황산가스나 아니면 뭐 NOx와 같은 이런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빗물에 녹으면 황산이 되고 질산이 되고 염산이 됩니다. 이게 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빗물을 산성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빗물 자체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녹아 들어가서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에 이제 SO2나 NO2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면 산도가 더 낮아지죠. 그래서 pH가 5.6 이하인 경우 이제 산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기 중에 있는 이제 SO2나 NO2 같은 물질들은 바로 이제 공장이나 이 도시 매연 등으로 이제 발생한 이 가스들이 이제 빗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황산이나 질산과 같은 이제 강산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상에 내리면서 산성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대기 중에 나온 이런 공장에서 배출된 이런 가스들이 직접 이제 대기에 쌓여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지상에 쌓여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자, 산성비가 주는 피해는 발생 원과 또 원인 물질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와 만나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합니다. 또 오존과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나무에 직접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이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예를 들면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영양분들이 용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중 생태계의 경우는 수중의 산성도를 높이고 그래서 생물 종이나 개체수 감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 건축물이나 고고학적 유물에는 이제 이것이 뭐 철제든 대리석이든 콘크리트든 상관없이 이것들이 부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08년에는 이제 이 대리석으로 된 이 석조물이 1969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산성비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미국의 동부 그리고 중국 콩고 민주공화국 또 인도 동남아 일본 한국 등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피해가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빗물의 산성도를 보면 이제 pH 5.6 이하가 산성비니까 이 지역들이 전부 산성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강산성에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산도가 4.5 정도 되니까 굉장히 낮은 산성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지구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시가 이제 점점 대도시화되고 그리고 공업단지가 생성되고 또 각 세계 각국이 이제 산업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지하자원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화학약품의 과다한 사용, 원자력 사용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발생, 이런 원인들이 이제 지구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동양적 관점과 서양적 관점이 이제 좀 다른데, 동양적 관점은 이제 자연과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서양의 생각은 인간이 주체이고 자연은 객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이용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런 데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원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원래 수탈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은 어떤 이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지배대상, 이런 사고방식, 이것이 이제
이런 식민주의적 이런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 결국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소비가 이제 과소비를 하면서 반환경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속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란 무엇이냐? 바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같은 이런 생물 요소와 또 빛, 공기, 물, 토양과 같은 환경 요소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단위, 이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는 생물적인 환경, 즉 생산자, 소비자가 있고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생물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생물적인 환경으로는 결국 이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온도, 기온이 적당해야 되고 또 이산화탄소와 물, 또 흙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으로 생태계가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생겨나는 부산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분해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균이나 균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래서 결국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생물적 환경은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과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생물들은 여기에 적응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환경 요소들을 또 변화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생태계는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이란 뭐냐면 이제 지구 표면 근처에 이제 얇은 층인데 지표면으로부터 지상으로는 수킬로미터 높이, 지하로는 수백 킬로 범위. 이 범위가 이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하나의 생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구에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물적 요소는 동식물, 미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비생물적인 요소는 햇빛, 공기, 물, 흙이 되겠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 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대륙과 바다가 존재하는데 지구에는 대륙 중심은 이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고 그리고 대양 가운데 있는 섬에는 다습한 기후가, 습기가 많은 기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고도에 따라 이제 육상 생태계는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해양 생태계는 깊이에 따라서 또 온도와 압력이 육상 생태계는 높이에 따라 또 해양 생태계는 깊이에 따라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생물들이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또 지구의 역사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제 기상학적으로, 기후적으로 이제 변화해 오기도 하고, 지질학적으로 이제 융기나 침강이 일어나고, 침식이 일어나고, 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해저에서 용암이 솟아났을 때 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퇴적층이 쌓이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이러면 또 생태계가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여기 살아가는 식물과 종 다양성이 달라지겠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물질은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와 다른 점인데요. 에너지는 계속 소모되고 태양으로부터 계속 보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에 있는 영양소나 이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는 계속 그 안에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생물 지구화 화학적 순환을 보면 이제 화학 원소나 이 분자가 이제 지구의 생물권과 비생물권을 통해서 계속 변환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물 지구화학적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원소는 재순환하고 한 곳에 쌓여 있거나 모여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순환을 보면 물은 끊임없이 바다에서 증발하고 또 엉축됐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엉결해서 그리고 다시 비로소 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서 물이 또 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물의 양은 이제 물 분자 자체가 이제 뭐 수소나 산소로 바뀌기도 하니까 그러나 원자적 스케일에서 보면 물질 자체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학 원소나 화합물 자체를 보면 물론 이제 화합물이 다른 화합물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가고 또 생물권의 일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물은 이제 대양에서 주로 이제 태양 에너지에서 증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엉결을 하죠. 엉결을 해서 구름이 되고 또 이것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육지로 이동을 하고 구름이 거기서 다시 이제 강수가 일어나는 거죠. 비로소 떨어져 내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제 정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꼭 비로만 내리는 건 아니고 눈으로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내린 물이 지상에 이제 호수에 고여 있을 수도 있고 하천을 따라 흐르기도 하고 지하수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바다로 흘러가겠습니다. 지구의 물 분포를 보면 약 97%가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많죠. 약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0.6%. 그리고 호수나 하천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0.0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도 이제 물이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는데 0.001% 정도입니다. 그래서 육지에 존재하는 물은 총량이 2.8%인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민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바닷물, 염분을 가진 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들이 이제 여기서 보내는 시간들이 다른데 그것이 이제 평균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수증기는 약 9일 정도 머무르고 호수나 하천은 50에서 100년, 뭐 짧으면 뭐 2에서 6개월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하천은 이제 2달에서 6달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는 빙하로는 이제 20에서 100년이 돼요. 지하수는 굉장히 길어서 100년에서 200년, 많게는 이제 1만 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머무른 기간은 뭐 가장 길겠죠. 320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소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지구에는 이제 이런 화학 원소나 화합물들이 이제 역시 순환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물질은 결국 어느 한 권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순환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나 이제 이 화합물은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생물권 일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원소 화합물의 순환을 보면 이 순환 과정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생물에게 있어 중요한 물질, 뭐 탄소, 질소, 산소
인황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도 역시 하나하나 다 순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생명의 필수인 원자들도 비슷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의 순환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의 순환은 지구의 이제 화학적 진화와 열적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가 제일 많은 곳은 역시 암권입니다. 암권에 이제 석회암이나 화석의 연료로 존재하죠. 탄소가. 그리고 기권에는 이제 주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탄소의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사실은 기권입니다. 이 기권에 있는 이제 이 탄소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또 생물들은 또 호흡을 통해서 또는 부패를 통해서 기권으로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자, 기권에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는 이제 해수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탄산칼슘으로 이제 침전이 되면서 태저감을 형성할 수가 있죠. 또 암권으로 들어간 이 탄소는 다시 화산 분출을 통해서 다시 이제 수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기권에서 그리고 또 이 화산 분출에 의해서 생겨난 이제 이 기체들의 일부는 또 기권으로도 흘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겨나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제 암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 내에서 이산화탄소는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 이제 탄소는 대기나 물속에서 이제 CO2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제 CO2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탄산칼슘으로 이제 퇴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생한 이제 이산화탄소나 또 식물의 호흡 또는 동물의 호흡을 통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소는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물들은 이것을 직접 이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소량은 공중방전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의 미생물들은 직접 이제 대기 중의 질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질소 고정 세균, 다시 말하면 뿌리 혹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와 같은 이제 이런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는 바로 이제 이런 세균에 의해서 이제 뿌리 혹박테리아나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고정이 될 수 있고요. 또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산소는 대기권, 생물권, 암권 안에서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지각과 멘틀입니다. 여기에 규산염과 산화광물로 이제 존재하고 이제 99.5%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생물권과 대기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산소의 순환을 익히는 주된 요인은 이제 대기와 광합성입니다. 대기권에 있는 산소의 주 원천은 광합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이제 식물이 엽록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이제 당분을 만들고 이때 이제 산소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외선에 의해서도 산소가 이제 방출될 수 있는데요. 광해리 현상에 의해서 방출될 수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제 고에너지 자외선은 대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나 아산화질소를 분리시켜서 산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소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에서 산소를 이제 잃게 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이제 대기에서 산소를 잃는 주된 요인은 이 호흡과 부패가 되겠습니다. 동물과 박테리아는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또 암권에 있는 광물이 이제 노출돼서 풍화를 일으키면 산화에 의해서 산소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산화철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산소를 소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와 수중 생태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육상 생태계는 8가지 생물 군계로 구분됩니다. 이 생물 군계의 유형은 온도와 강수량, 계절적인 변화의 장도, 이와 같은 이제 기후적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특히 식물의 유형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또 위도나 고도도 생물 군계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이런 생물 군계가 동일한 생물 군계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은 생물 다양성이 특이한데요. 이 열대우림은 남미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생물 군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 군계는 비슷한 생활상과 환경 조건을 갖는 지리학적으로 가장 큰 생물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군집의 유형에 따라서 8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후에는 온도, 강수량, 계절적 변화가 포함되고, 그리고 위도와 고도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물 군계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위도에 따라 살펴보면 이 적도에 가까이 있는 곳에 열대우림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은 이렇게 녹색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요. 열대니까 더운 지방이겠죠. 그리고 우림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삼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대우림은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이렇게 이제 같은 위도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 바깥으로 사바나나 이것은 이제 열대 초원지대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로 가면 온대 초원지대, 온대 목초지가 있고 온대 낙엽수림지대가 있고 우리나라는 온대 낙엽수림지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목 수풀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가면 냉대 지방에 이제 침엽수림이 있고 그리고 한대 지방에 툰드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생물 군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8가지 생물 군계의 특징을 연평균 강수량과 연평균 온도로 이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대우림은 이 강수량의 분포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많은 비가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적게 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온이 이제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연중 따뜻하고 많은 강수량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막 지역인데요. 이 사막은 비가 이제 거의 오지 않고 그리고 기온은 이제 높은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고 건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툰드라는 이제 기온이 많이 낮죠.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이제 적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한 지역, 추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 낙엽수림 지역은 바로 이제 이 영역이 되겠는데요. 강수량이 적당히 있고 기온도 온화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낙엽이 지는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입니다. 온대 지역이고, 그래서 온대 낙엽수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온대 목초지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풀들이 자라고 큰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풀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온도가 이제 비교적 온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지가 이제 발달한 온대 초원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엽수림지대는 비는 이제 적게 오는 편이지만 비가 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온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늘 잎을 가진 이제 침엽수류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우림부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우림은 적도 근방에 있고요. 밀림이나 정글이 이제 발달한 지역입니다. 연중 따뜻하고 온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연 강수량은 2000에서 4000mm 정도로 많은 비가 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비가 오는 시기와 건조한 시기로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여기에는 많은 생물량들이 있고요. 또 종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열대우림의 숲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대우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기물 순환이 굉장히 빨라서 낙엽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양 자체는 질이 낮다고 해요. 너무나 많은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 생물 종이 다르다는 것은 이용하는 이제 자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이제 그런 영양분이 축적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열대우림에서 실제로 많은 지구의 산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열대우림이 줄어들고 또 악화되고 있는 것이 지구의 이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화전을 이용하는 이제 경작이 늘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또 과도한 방목과 상업용 이제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열대우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체 열대우림의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고 세계 산소의 4분의 1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동식물 중에 20% 이상이 이제 이 지역에서 자란다고 해요. 자, 이 아마존강은 이제 특히 유역 면적이 넓고 구배가 완만하고 이 강은 수심이 1000km가 이 강은 하구로부터 이제 1000km 지역까지 수심이 거의 100m나 돼요. 그리고 길이가 거의 6700km나 되고 긴 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마존 지역이 이제 열대우림 개발로 인해서 여기 횡단도로가 뚫리고 또 산림을 개척하게 하면서 농지를 만들면서 사실 이 열대우림 지역은 이렇게 산림 개척해서 농지를 만들어도 금방 황폐해집니다. 왜냐하면 토양 자원 자체에 이제 유기물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은 화전을 하면 한두 해 농사 지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또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이 사탕수수를 재배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고 해서 산림을 훼손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다음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대림입니다.
온대림은 이제 온대지방, 중위도 지역에 발달하고 연강수량은 750에서 1500mm,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낙엽수, 즉 단풍이 지고 떨어지는 그런 잎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온대지방에서는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양분을 회수하면서 단풍이 들게 되는 거죠. 토양은 비옥합니다. 열대지방에는 이 온대림에는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역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엽수림에 대해서 알아보죠. 침엽수림은 고위도 지방에 발달하고 길고 추운 겨울이 있고 여름이 짧습니다. 비가 안 오는 편입니다. 연강수량은 400에서 1000mm가 되겠습니다. 침엽수림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 기온이 이제 낮아서 분해가 늦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지만 이제 토양의 양분은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툰드라 지대입니다. 툰드라 지대는 고위도 지방에 발달하는데 강수량이 적고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연 강수량은 150에서 250mm 정도가 옵니다. 강수량은 적지만 영구 동토층이 있기 때문에 표토에는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류나 이끼류 같은 식물이 자라고 키가 작은 관목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초본류가 대부분입니다. 영구 동토층이란 월 평균 기온이 영하인 달이 반년 이상 계속돼서 1년 내내 땅 밑이 얼어있는 이런 지대를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가장 깊은 곳은 지하 50m까지 이제 얼어있기도 하죠. 시베리아 북부가 이제 그런 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바나 지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바나는 열대 목초지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건기가 길고 기온이 높습니다. 연 강수량은 750에서 1000mm 정도로 적당히 비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뭄이 길기 때문에 이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 여기 자라는 풀들은 뿌리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뭄에 견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무의 껍질이 두꺼운데 이제 주기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화재에 견디기 위해서 나무 껍질이 두껍게 됐습니다. 다음은 온대 목초지입니다. 이것은 온대에 발달한 이제 초원지대인데요. 온대이기 때문에 역시 사계절이 뚜렷하고 연강수량도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바나보다는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교차가 이제 큽니다. 그렇지만 토양은 매우 비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잘 자라고 동물들 방목하기에 좋은 그런 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목수풀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역시 온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비교적 따뜻한 편입니다. 겨울철에는 온난하고 또 이 지역은 이제 해안 지역에 발달하기 때문에 다습합니다. 습기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도 역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여름철은 이제 가뭄이 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뭐냐면 지중해 연안과 그리스나 또는 이제 이스라엘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이 지역 그리고 남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 관목 수풀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목이 이제 잘 자라고 왁스질의 잎을 가진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서 긴 뿌리가 이제 발달한 풀들이 자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는 이제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500mm 미만의 이제 비가 오고요. 1년에 주로 이제 북위 30도 또는 남위 30도 요 근처가 되죠. 바로 적도에서 상승한 이 대기가 이제 하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압지대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막들이 주로 발달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사막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막입니다. 자, 여기 자라는 식물들은 건조에 대비해서 뿌리를 확장하거나 특수한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인장이죠. 다음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물종, 그리고 각종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수준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한 종을 이루는 개체들 사이에 이제 유전적 변이가 얼마나 다양한가. 다시 말해서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 안의 개체들마다 유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얼마나 이제 많이 있느냐, 다양하냐, 이것이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 다양성이란 이제 한 생태계에 생물종이 얼마나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느냐, 이것이 종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의 이제 다양성을 의미하고 유전자 변이, 그리고 종 다양성이란 한 생태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이 살고 있느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여러 가지 지구의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가 있느냐, 숲 생태계, 초지 생태계, 사막 생태계, 담수 생태계, 해양 생태계, 이와 같이 다양한 생태계가 이제 얼마나 다양한 생태계가 있느냐, 이것이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다양성에 크면 클수록 건강한 어떤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크면은 다양한 형질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종이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가 그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서 전체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은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개체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모두 다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꺼번에 이제 멸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종의 이제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물종의 다양성은 이 생태계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군집과 먹이 사슬의 이제 구조가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한 종만 살고 있다면 그 종은 이제 먹이 사슬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물론 포식자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신 또 본인 그 개체가 먹을 또 그 종이 먹을 먹이가 이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생물종의 다양성은 이 먹이사슬의 구조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은 이제 물질의 순환이나 노폐물의 분해를 이제 생태계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태계에는 다양한 종이 살고 있고 이 종들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먹이사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생산자가 있으면 이제 식물이 생산자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먹는 초식동물이 있어요. 1차 소비자가 있고 또 이 초식동물을 먹는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 사체들이 죽으면은 사체들을 분해하는 분해자가 또 있어야 되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역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고, 그것을 또 먹는 1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죠. 또 이것을 먹는 2차 소비자가 또 있고, 또 이들 사이에 또 서로 경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역시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고, 또 물질의 순환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생산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차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보다는 적은 양을 이제 적은 수가 존재하고 적은 양만 이제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2차 소비자는 더 개체수가 줄어들고 3차 소비자는 더 줄어들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에서 생태계에서 각각의 종들은 자신의 어떤 생태적인 위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니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니치는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떤 종의 이제 생태적 지위는 다른 종의 생태적 지위와 중복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겹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쟁 베타의 원리입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이제 메가드 히파람새인데요. 자, 이 새들은 침엽수림에 살고 곤충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보면 이 각각의 종들이 이제 침엽수림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위가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곤충을 사냥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케이프 메이라는 종은 침엽수림의 맨 꼭대기에 삽니다. 그 다음에 머털이라는 종은 이 꼭대기에도 살지만 이 중간층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턱 푸른 솔새는 이제 상층과 중층에 걸쳐서 서식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위가 다르고 그곳에 있는 이제 열매나 또는 이제 곤충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베타의 원리는 이제 만약에 어떤 종들이 완전히 이제 이 니치가 겹친다면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패한 종은 결국 멸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같은 종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경쟁에서 밀려나서 결국 멸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니치를 이제 바꿔서 적응하면서 다른 종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인간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의 보금자리인 생태계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인간의 영향이 닿지 않는 생태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 원인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그 서식지를 이제 파괴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런 파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발한다고 농지로 개발한다고 파괴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낸다고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식지 파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종의 유입입니다. 실제로 생물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제 관상용으로 어류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가축으로 이제 기르기 위해서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전혀 새로운 종이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남획으로 인한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멸종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구 증가로 인한 이제
식재료를 쓰기 위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농토를 넓히기 위해서 밀림을 이제 더 밀어버리고 뭐 개간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지구 온난화입니다. 인간이 결국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특히 인간에 의한 생물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입니다. 이것은 이제 목재를 얻기 위해서 산림을 이제 벌목을 하거나, 또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벌목하거나 뭐 채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멸종의 원인이 됩니다. 또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곳에다가 갑자기 댐을 낸다든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이제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생태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을 잃을 수밖에 없죠. 자연 환경이 갑자기 두 조각이 난다든지, 동물의 이동 경로가 갑자기 차단되어 이제 유전자의 어떤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토착 생물들이 이제 병에 걸리거나 다른 압박 요인들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입니다. 이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것이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빅토리아 호수인데요. 이 빅토리아 호수에 이제 낚시꾼들이 이제 나일 퍼치라는 농어를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가 굉장히 크게 자라요. 지금 보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이제 이 농어가 이 나일 호수에서,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 닥친들을 먹어치운 거죠. 뭐. 그래서 여기 특히 살던 이제 틸라피아라는 시클리드 종인데요. 이것들이 거의 뭐 멸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타격이 이제 있었죠. 바로 이제 1960년대에 영국의 낚시꾼들이 나일 퍼치를 방류를 해가지고 낚시하기 위해서 토착 어류 400종 중에 뭐 그 절반이 이제 멸종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는 호주에서 이제 수수두꺼비를 방목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환경 파괴가 되겠습니다. 1935년에 이제 사탕수수밭에 자라서 이제 해충이든 딱정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이 수수두꺼비를 들여왔다고 합니다. 이 수수두꺼비가 이제 워낙 빠르게 번식을 하면서 호주 전역에 퍼져버려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 수수두꺼비의 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두꺼비가 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두꺼비였어요. 그래서 이 수수두꺼비를 잡아먹는 이제 천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수수두꺼비가 또 올챙이 시절에도, 그럼 올챙이 시절에 퇴치를 해야 되는데 올챙이도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잡아먹는 이제 뱀이나 악어나 이런 동물들이 이걸 뭐 잡아먹는 동물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 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두꺼비를 잡아먹지 않았죠.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가 이제 이 수수두꺼비가 너무 퍼지니까 자연 생태계가 이제 파괴됐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사벌레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벌레는 뭐 미국 선녀벌레라고도 합니다. 2015년부터 아마 번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2017년까지 번졌는데 지금은 이제 개체수가 확 줄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천사벌레가 이제 이 벌레는 하얀 벌레인데 조그마한 벌레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워낙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겨우 보일 정도로 작아요. 작은데 마치 천사의 날개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천사벌레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사실은 이 벌레가 자라면 이렇게 갈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징그럽죠. 그래서 이름도 사실 적당하지 않은데, 이 벌레는 품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가지든 아니면 방울토마토든 뭐 상추든 뭐 아니면 이제 심지어 아카시아든 밤나무에까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온갖 잡초에 다 달라붙고, 그래서 하얗게 덮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수액을 빨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 식물이 이제 말라 죽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해충이었는데 다행히 이것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개체수가 확 줄어서 지금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세계 100대 외래종이라고, 최악의 외래종이라고 불리는 이제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선정한 100대 외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대 외래종을 보면은 이제 포유류 중에는 이제 뉴트리아가 있습니다. 뉴트리아는 이제 쥐와 같은 건데요. 이것은 아마 이 시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여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식물을 파괴하는 그런 해를 끼쳤고요. 그리고 파충류에는 이제 붉은 기거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유명한 이제 이 황수개구리가 있죠. 지금은 개체수가 확 줄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베스가 있고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중에서 종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서식합니다. 이 종 다양성이 크다는 것은 자연이 건강하다는 거고, 또 안정되다는 거고, 또 성숙했다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의 생물종을 보면 이 종의 분포는 고르지 않습니다. 극지방이 이제 가장 작죠. 그리고 적도지방이 열대우림 같은 경우가 가장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열대지방은 이제 포유동물이나 해양생물 분포도 가장 많다고 해요. 보르네오에 있는 열대우림에는 15헥타르 면적에 이제 약 700가지 수목이 자라는데 이것은 이제 북미 전역에 자라는 수종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종 다양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물 종 다양성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일단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요 서식지 유실, 생태계 파괴 때문이죠. 서식지가 이제 90%로 줄어들게 되면 이제 종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또 과도한 남에게 의해서 또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농약을 과다 사용하거나 대기가 오염되거나 가정생활 하수가 이제 흘러 들어가서 파괴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외래종을 유입해 시켜가지고 서식지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유 동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요. 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 바로 생물 다양성은 식량 자원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 쌀이나 밀과 같은 이제 이런 곡식, 왜 이제 새로운 식량 자원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종 다양성 안에 바로 유전 자원이 이제 유전자가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품종을 개량하고 할 때 이제 병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또 해충에 대한 내성이 강한 유전자를 이제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병에 약하다, 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이제 가뭄에 강한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종 가지고는 환경이 바뀌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뀌어버리면 그게 맞는 종자를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종과 이제 교배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 다양한 종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중요한 유전 자원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이 공산품들의 많은 부분들은 동식물에서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 공산품의 재료로서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생태계 자체를 보존하는 데도 중요하겠습니다. 단일 생물종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질병에 의해서 쉽게 파괴되지만
다양한 생물과 유전적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일랜드에서 기근이 일어나서 그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했는데 이 감자가 같은 종을 다 심었어요. 그런데 감자 잎 마른 병이 유행하면서 감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자, 또 생활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종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생물종은 물질 순환의 주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대기나 수질, 토양의 보존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종 다양성과 관련돼서 이제 바나나는 멸종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돌았는데, 자, 그럼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나나는 여러분들이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생물들은 이제 씨를 통해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 식물들은 근데 씨가 없다.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를 보면 거의 90%가 같은 종입니다. 자, 이 바나나는 씨가 왜 없을까요? 원래 바나나는 씨가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야생 바나나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씨가 있는 바나나는 먹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개량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씨 없는 바나나입니다. 자, 근데 씨 없는 바나나는 그럼 어떻게 심죠? 뿌리를 이제 뿌리로 영양 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씨가 없으니까 이 바나나는 심어도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것만 나와요. 그렇죠?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제 병이 돌면서 이제 이 바나나가 그 병에 약해요. 그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씨가 없으니까 바나나를 심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바나나를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다른 바나나 종자가 많다면 그걸 교배해서 또 다른 종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씨 없는 단일 품종의 재배를 품종의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고요. 이 바나나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제 이 바나나는 보다 이전에 1950년대에도 그루미셸 종이라는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나나병에 걸려가지고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곰팡이가 일으키는 이제 잎마름병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는 1960년대 새로 개발한 겁니다. 캐벤디시 종이라고. 이제 이 종이 이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변종 바나나병이 돌면서 이 종들이 또 약해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캐벤디시종 바나나를 먹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새로운 바나나를 만들면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50년대 그루미셸 종이 멸종을 한 다음에 캐벤디시 종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물 종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것들은 중요한 식량원은 식물의 씨입니다. 종자죠. 자, 이런 종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단일 품종을 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야생에는 이제 이거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자를 아무도 심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는다면 결국은 나중에 지구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면 이 종자를 잘 보존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종자를 보존해 두기 위한 종자은행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식물 종자를 수집해서 품종을 영구히 보존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제 이런 종자은행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이제 스발바로 제도에 설립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93만 종의 종자 샘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스발바르 제도에 이걸 설립을 했느냐? 여기는 이제 거기에 가까운 이제 지방이죠. 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온 상태에서, 자연의 저온 상태에서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자은행을 설립한 배경은 이제 단일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종의 대량 절멸로 인해서 유전자원이 손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유전자원 손실을 대비해서 또 신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걸로 이제 이런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능은 이제 기존의 유전자원을 보존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재래종 중에서 좋은 형질을 갖는 희귀종자를 이제 복원하거나 또 농작물을 개량하거나 신약 개발 등의 소재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